유럽의 한복판, 폴란드 바르샤바의 에너지부 건물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우 코발스키, 52세. 20년 넘게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자문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얼굴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유럽 전체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코가 새로운 원전 건설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 유럽에서 오랫동안 원전 기술의 강자로 군림해온 프랑스 EDF를 제치고 아시아의 한국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미하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체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폴란드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프랑스의 전통적 기술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것인가? 미하우의 고민이 깊어갈수록 그 선택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부 상황 소개와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미하우 코발스키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해왔죠. 석탄에 의존해온 폴란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체코가 새로운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전하면 당연히 프랑스 EDF가 1순위였거든요. 그들은 수십 년간 유럽 원전 시장을 주도해왔고 우리 폴란드도 당연히 프랑스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다니요.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연 프랑스와 경쟁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에서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했고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켜내며 세계적인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내부의 시각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기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성과를 단순히 저가 수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 자문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체코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폴란드도 같은 길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부 갈등과 문제 발생.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체코의 한국 선택 소식이 전해진 후 폴란드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이 보장된 프랑스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유럽 파트너십을 강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과 신뢰성에서 앞선 한국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며 동양의 값싼 인건비에 기대는 저가 수주일 뿐이다, 유럽의 안전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아시아 기술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단순히 싸니까 선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곤란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자문관으로서 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혼란 속에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에서는 졸속으로 결정하지 말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갔고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편견과 추측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부 사건 전개 - 체코 현장 방문. 마침내 저는 체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체코 에너지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저의 방문 목적을 듣고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하우 씨, 우리의 선택이 감정이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3년간 철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뢰성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공사 기간을 반드시 지켜온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보십시오.
정확한 일정과 예산으로 완공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원전은 12년이나 지연되었고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도 비용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적 차별화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든 팀코리아는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APR1400 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전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체코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효율성과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솔루션이었던 것입니다. 사부 한국 기술력의 진실. 체코에서 하루 더 머물며 저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원전 기술의 진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의 APR1400은 유럽의 EPR이나 미국의 AP1000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설계가 더욱 간소화되어 건설 기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체코 담당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혁신 능력입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에도 앞서가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전 운영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도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건설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60년간의 운영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결료 공급부터 폐기물 처리, 해체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접근법은 프랑스나 미국 업체들이 제시하지 못한 독특한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체코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력, 신뢰성, 경제성,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 상대를 압도하는 제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오부 깨달음과 내적 갈등. 체코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전통적 강국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20년 전 제가 처음 에너지 정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폴란드는 석탄에 완전히 의존하는 나라였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유럽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 결과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폴란드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까?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 볼 것인가?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육부 회의장에서의 발표. 폴란드로 돌아온 다음 주 드디어 에너지 정책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체코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원전 사업 선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신뢰성, 경제성,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코의 결정을 단순히 경쟁의 결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간을 지키는 약속,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단지 체코만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유럽 전체 에너지 안보의 귀감이 될 모델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조차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과거의 관성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곳곳에서 긍정적인 고개 끄덕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7부 개인적 성찰과 다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에너지 정책에 몸담아오면서 이렇게 큰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아무래도 유럽 중심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선입견이나 편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결과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국제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 아들과 딸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연결되고 더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출신이나 전통보다는 실력과 신뢰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미래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어떤 기술이든 편견 없이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폴란드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정책 자문관으로서 제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저 자신도 변화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부 감정적 결말과 미래 전망. 며칠 후 주말, 저는 8살 손주 아네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지요.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아네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체코에 다녀와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네타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예전에는 우리가 유럽을 이끌어간다고 믿었단다. 유럽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고 다른 대륙의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 멀리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냈고 우리 유럽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상황이 된 거야. 아네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냈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게 된 거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게 된 거란다. 아네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한국을 좋아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존경하게 되었단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거든.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으며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말이야. 그날 밤 아네타를 재운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나라 한국의 성취가 저의 미래에도, 그리고 손주의 미래에도 희망을 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진정한 리더십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